원장님은 평소에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이게 출산하고가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네. 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마흔이 이제 넘었는데, 네,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20대, 30대는, 뭐, 배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나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많이 찌셨다. 많이 쪘어요. 쌍둥이여서 그랬나? 쌍둥이여서 그러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배가 이제 반들반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는데, 20kg 빼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20kg 찌고 20kg 빼셨어요? 이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이다 보니까 이게 배가 나와 있는 의사가 살 빼세요 하면 신뢰가 떨어져서 설득력이 없지. 3개월 만에 열심히 뺐습니다. 어떻게 뺐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식단. 왜냐면 아기가 한 1, 2개월 때까지는 계속 수유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식단으로 뺐죠. 식단으로 하는 건 네. 살 안 찌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뱃살은 다 탄수화물 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저탄 고단으로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출산한 먹으니까. 산모들은 이제 미역국에다가 미역 반, 고기 반 해서 밥은 완전 3분의 1 잡곡밥으로 3분의 1만 먹고 몇 숟가락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미역하고 이제 고기가 포만감이 높고 단백질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역국 다이어트랑 또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또 아기가 둘이니까 한 해를 재우면 한 해가 울어요. 네, 그래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반찬통 막 꺼내놓고 양 제한 없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서 딱 한 그릇에다가 먹을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밥 탄수화물 완전 줄이고 이제 단백질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채소 나물 반찬 조금씩 해가지고 한 그릇에 뷔페에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네. 한 접시에다가. 그것만 내가 먹겠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운동과 안 먹는 거.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네. 원장님만의 어떤 식욕 조절의 노하우. 네네. 우리가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라면 먹고 싶고. 네.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한다. 네. 근데 나의 다이어트는 평생 이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좀 나눠서 플랜을 세워 보시면 좋은데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다. 네. 근데 나는 집중해서 진짜 먹을 거 확 줄이는 시기는 감량기인데 보통 감량기는 오래 잡으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보통은 한 달. 좀 많이 빼셔야 되는 분들은 2달.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식이 조절 치팅데이 없이 대신 집중해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도와줘. 소문을 내서 먹고 이러지 말고. 네, 저희 남편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 다 닫아놓고 라면 먹고요. 네, 그 라면 냄새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중독이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기, 막 간식이나 이런 게 확 땡기는 딱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3, 4시에 한번 고비가 오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또 허기가 오시죠. 네. 밤 10시, 11시에. 네. 일단 그 점심 먹고 3, 4시 그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과자 찾고 빵 찾고 해서 맞아요, 먹게 맞아요. 되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시면 참기보다는 단백질 간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백질이라면 달걀? 네, 계란 삶은 거 들고 다니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를 쉐이크. 팩에 파는 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무튼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가요. 단백질 바가 좀 맛을 위해서 위에 초콜릿이 좀 발린 맞아, 것들이 맞아,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맛있죠, 그게. 맛있죠. 근데 칼로리 보면은 당류가 너무 높아요. 초콜릿 발려 있으니까요.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아무튼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
증상이 있으시면은 뭐 서랍에다가 구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견과류도 좋아서 하루 견과 이렇게 네, 많이 낮게 팔죠. 포장된 거 또 견과류도요 예전에 막 이만한 마트 가서 맞아. 큰데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꼭 간식은 보관도 힘들어요. 맞아요. 큰 거 사면. 네, 간식은 항상 낮게 포장된 거. 네. 낮게 포장된. 그래서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을 구비해 놓으시면 단백질 간식 드시면 탄수화물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제 허기가 질 때 그때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 참으니까 문제죠. 근데 다른 거는 뭐 낮에 간식 드시거나 이런 건 다 괜찮으신데요. 살이 빨리 빠지려면 저녁을 먹고 자기 전까지 그 4-5시간은 꼭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드세요. 물? 물을 먹으면 물 던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근데 물 맛 없어요. 물이 맛이 없는데 물 일단 좀 타야 맛있지. 일단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포만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런 이제 진짜 배고픔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을 우리가 드셨다면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그 시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배고픔일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시냐면 네. 저녁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래요. 아. 많은 분들이 나 완전 살 빨리 뺄 거야. 저녁 굶어. 아니면은 저녁을 막 너무 이른 시간에 드셨다든지 저녁을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샐러드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드시면 결국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통 이제 아침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점심이 좀 든든하셔야 돼요. 점심은 우리가 저녁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뭐 한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밥만 반 공기 정도 해서 무조건 단백질 반찬. 그래서 고기, 생선, 뭐 콩비지 이런 단백질 반찬이 메인이 되게 해서 점심은 좀 든든히 드셔주시고 저녁은 탄수를 좀 확 빼셔도 되는데 이제 고기 반찬, 뭐 고기에 야채 구워 드시던지 단백질이 주가 되게 해서 저녁을 드시는데 포인트는 저녁 메뉴에는 꼭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종류, 콩이나 두부, 고기, 계란 요리 다 좋으시고요. 해산물 좋으시고요. 해산물. 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량기를 뭐 4주 정도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이게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탄수화물만 안 드시면 돼요. 단백질로 드실 거면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 부위 다 괜찮으시고요. 닭 다리살도 좋으시고 이제 안심이나 뭐 부채살 다 괜찮으세요. 삼겹살만 안 드시면 되시고 기름 많은 목살 드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 드시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잘 드시면 야식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중년의 살은 안 빠지거든요. 어쩜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안 빠지나? 네. 그럼 도대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오는데 네. 들 정도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 아니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네.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그래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두 번째,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네 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일곱 번째,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시네요. 와. 네. 갑자기 다 비관적이 되는 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희망 가져도 되나요? 네네. 이런 호르몬, 고장난 호르몬들을 이제 고쳐 쓰면 됩니다. 네. 어떻게 빠지는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슐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류,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들, 흰빵, 흰쌀밥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서서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좀 이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또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계속 저장되는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은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단맛이 나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도너츠 이런 거를 좀 확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화이트 푸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들, 잡곡밥, 통밀빵 이런 것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로의 좀 전환을 시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좀 바꾸셔도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먼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높으니까 얘네를 먼저 먹으면 저절로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 막 분비가 돼서 이제 그만 먹어라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 고장이 나면 숟가락을 안 내려놓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렙틴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야 쉽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 근데 이제 중년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이 좀 필수적이기는 하세요. 네, 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땀이 안 나는 강아지 산책시키시면서 하는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으시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걷는 게? 조금은. 네. 근데 진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도가 되시려면 중강도 이상.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셔야 되세요.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해라.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렙틴 저항성 개선해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옵니다. 근데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이 붓고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역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코티졸이 좀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운동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잠 많이 자라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잠을 잘 때 이 지방 대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체크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복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많이 잔 날은 무조건 체중이 내려가 있으시고 잠 못 잔 날은 적게 먹어도 살이 오히려 쪄 있거나 비슷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식품영양학과를 수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식품영양학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식품영양학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만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럴 때 이제 식단 관리나 영양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니까 신뢰도가 그냥 팍 올라가네요. 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거든요. 고기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런 거 없을까요? 이 다이어트 식품 말씀드릴 때 아무튼 단백질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닭가슴살. 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좀 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이 또 있어요. 뭐죠? 황태. 황태 맛있죠. 그죠. 이 황태가요, 닭가슴살이 보통 이제 손바닥 하나 면적이 100g인데 그거 먹으면 20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황태는요, 100g당 단백질이 80g. 4배네요? 4배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그 황태를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황태 미역국. 네네. 그래서 역시 밥은 조금만 드시고 미역에다가 황태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세요. 황태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황태 껍질도 괜찮으시고요. 그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황태만 한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황태를 좀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근육량이 전혀 안 빠지고 그래요?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달걀도 좋지 않아요? 네, 달걀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삶아서. 맞아요. 아침에 막 바쁠 때는 막 시리얼 드시지 마시고 계란에 두유 드시면 좋죠. 그래서 계란은 뭐 한 알에 80칼로리밖에 안 해서 칼로리도 적고 한 알에 한 단백질 6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없으려면 근육량 소실되지 말고 근손실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60g 이상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60g을 하루에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두유 한 팩에 또 6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2알에 두유 드시면 한 18g 정도 아침에 그러면은 훌륭하시죠. 그러면 지금 황태 말씀하셨고 달걀.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마토도 좋으세요. 좋죠. 네. 토마토가 우리가 한 200g짜리 큰 토마토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 오래 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 좀 씹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럴 때 토마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간식으로 싸다니시면서 허기질 때 드셔도 좋고요. 이제 토마토에는 그런 섬유질도 많지만 뭐 베타카로틴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어서 이제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는 토마토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신다면 그 토달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네네네. 달걀 드셔보셨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달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볶으면 되는데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뿌리고, 맞아요. 네. 후추 좀 뿌리고. 네. 그래서 그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그쵸. 있는데 그 항산화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달복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침 식사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생각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아침 식단이 좋은지 그것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동안 길잖아요. 네. 긴 공복을 유지하다가 처음 먹는 끼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식단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침에 막 그런 막 설탕이 발린 시리얼이라든지 잼 발라서 식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으면 계속 식욕 땡기고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음식, 인슐린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보통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곡물 시리얼도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그 통곡물은 그 혈당 발리지 않은 네, 그 통곡물 시리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우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지만 요즘은 또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으세요. 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가 없으니까? 않기 때문에 당류는 2분의 1로 적고 단백질 함량은 2배예요.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꾸덕꾸덕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좀 이제 단맛이 적은 과일, 견과류도 좋고. 견과류도 좋으시고 뭐 키위나 베리류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삼총사.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시리얼 요 삼총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아주 네,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ABC 주스, 뭐 CCA, PPA라는 해독 주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해독 주스 드실 때 식사도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네. 네. 사실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독 주스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그런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아니죠.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독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이 이제 병행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해독 주스를 뭐 아침 식사로 드신다든지 간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좀 시너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뱃살이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뭐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무혈경,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뱃살이 너무 많으면 좋진 않겠죠. 특히 뱃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겉에서 집어 올려지는 피하지방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죠. 더 위험한 것은 내장지방. 네.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분해가 잘 돼서 혈관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뱃살이 피하지방인지 내장지방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가락 2개만 있으시면 네.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핀칭 테스트를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어 올려지신 거 있죠? 네. 그거는 피하지방. 굉장히 많네요. 피하지방이시고요. 배는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집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내장지방. 보통 남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단해요. 네. 집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분 있어요.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건강상으로는 더 위험하시죠. 네. 그렇군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맞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 건강에 더 안 좋기는 한데 피하 지방보다 빼기는 쉬워요. 그래요? 더 빨리 빠지세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제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 야식, 술 요거를 좀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탄수화물, 어려운가요? 네. 야식, 술. 술. 네. 딱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데. 네. 긴장하시네요. 네. 잠 잘 자기. 잘 자기. 잠 잘 자기. 네. 이게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는 참 불면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요인으로도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때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서 그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손상됐던 조직들의 회복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살도 빨리 빠지시고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또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의 여의사 3인방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중년의 건강한 삶 시리즈. 오늘은요, 가정의학과의 심경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중년의 건강한 삶에서 다루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인의 뭐 가장 큰 질병 중 하나 비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병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비만이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나쁜 이제 앤가요? 사실은 예. 이제 비만도 네. 뭐 근육형 비만, 근육이 많으면서 이제 비만인 경우, 사실 또 근육이 없는 저근육형, 이 지방만 많은 경우, 네. 그리고 뱃살이 많은 경우,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통한 경우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건 내장 비만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근육형 복부 비만인 경우는 실제로 이게 사실 내장 비만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독소 덩어리라고 하고 뭐 염증 덩어리라는 표현도 하고 네, 예. 혈관에 막 염증을 일으키면서 뭐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 특히 생식기 진짜요? 암이라든지 소화기 암이라든지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 이 비만도가 높을수록 사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거죠. 오해들이 많잖아요. 좀 살 좀 찌면 어때? 운동하고 조금만 적게 먹어 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문제예요. 비만 때문에 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도 병원을 찾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 검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딱 체중 과다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다. 네. 그러면은 그럼 뭐 살 빼면 되죠. 뭐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예, 쉽게 생각하는데 예. 살을 안 빼요. 아니 못 빼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그대로 이제 질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 이런 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혈당 상승, 뭐 혈압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살 빼기가 왜 힘드냐? 사실 저희가 환자분들 볼 때요, 뭐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 뭐 언제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하면 되게 잘 챙겨 드시는데 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살 빼라. 3대 아주 제일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자꾸 미루지 말고 당장 이제 나한테 뭐 살찔 만한 습관이 뭔지 그거부터 찾아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미용이나 건강을 떠나서 이 뱃살이 주는 고통과 맞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 사실은 맞아요. 오호.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네. 무조건 저체중이 좋거나 또 BMI를 너무 정상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갱년기 이후에는 약간 과체중이 더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중년 이후에는요. 네. 지방이 많은 것도 물론 안 좋지만 네. 사실 근육이 빠지는 거, 근육이 없는 게 더 위험해요. 근손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뱃살은 필요 없어요. 뱃살은 필요 없고 이제 근육을 좀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쪽을 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단백질도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근데요, 똑같이 먹는 가족끼리도 누구는 살찌고 누구는 안 찌는 경우도 있고 친구끼리도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야 나는 숨만 쉬어도 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의견이 전문가 견해를 보자면 황당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물만 네. 먹어도 살이 찌진 네. 않죠. 칼로리가 제로니까. 근데 똑같이 먹었을 때 더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이 있는 건 있어요. 네. 분명히 체질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왜 똑같이 저녁을 먹는데 나만 찔까? 이거 대부분 주부들. 네. 왜냐? 남자분들은 그 근육량이 많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덜 찌고 똑같이 체중 감량 시도를 하면 훨씬 잘 빠지죠. 그리고 아이들이랑은 뭐 비교할 거리가 안 되지. 얘네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키로가 니까 이 중년 여성들이 제일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해마다 연말쯤 돼서 올해 버리고 가고 싶은 것,
뭐 하면 뱃살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근심, 고민이 아니라 네. 그런데요, 다이어트도 사실 요즘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게 다이어트긴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청년기, 중년기와 또 노년기가 또 너무나 중년기의 다이어트는 정말 투쟁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제가 뭐 좀 네. 전에도 네. 여성, 중년 특히 가장 불리하다 살 빼기 최악의 조건이죠. 그래서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심지어 네. 중년 여성은 운동만으로 절대 살을 뺄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요?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지 슬프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안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네. 이게 이제 살을 뺀다는 것,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네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먹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보다 현재의 나보다 덜 먹거나 더 움직이거나 이래야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그렇죠. 타인이 아니라 나다. 맞아요. 어제나? 네. 네. 왜 맨날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오. 살찌나? 이거는 소용이 없고 내가 현재보다는 뭔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굶어버리거나 안 먹으면 사실 이게 식욕이 본능적인 거잖아요. 참다 폭발을 해요. 결국. 그래서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이제 활동량이 적은 저녁이나 밤에는 조금 줄이고 대신 그만큼을 아침, 점심에 보충을 해줘야 돼요. 특히 점심에 빵이나 면 같은 걸로 때우면 저녁에 어때요? 배 엄청 고파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 달걀, 콩, 두부 이렇게 단백질을 먹으면 그 포만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저녁을 줄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밤에 좀 안 먹었더니 아침에 배고프네까지 가시면 더 좋고 그리고 운동도 처음부터 막 하려고 그러면은 관절도 망가져요. 말하면 뭐예요? 제 친구들도 중년에 필라테스 했다가 맞아요. 이게 막이 그쵸, 나쁘단 그쵸.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넘어진 애도 있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이게 관절이나 근육 다치면 그 다음에는 5kg, 10kg 쪄갖고 오시거든요. 못 움직이니까. 근육은 더 흐물흐물해지고 맞아요. 운동 못해서. 그러면 교수님 생활 속에 좀 가벼운 다이어트 방법. 생활 속에 가벼운 네. 다이어트. 아주머니들, 중장년층, 할머니까지 다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아, 네. 네. 근데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막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안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을 거를 고기나 생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비율을 바꿔보는 거죠. 단백질 위주로. 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예.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즉각적인 포만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과격한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1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걷기. 근데 요즘 그런 권유 쪽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뭐 약 먹기, 네. 요새 뭐 주사제들도 있고, 싹센다도 있고, 그쵸, 그쵸. 예전엔 또 무슨 뭐 그 변으로 기름이 쫙 빠지는 것도 있고, 뭐 네, 등등등 맞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살찌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네. 사람은 정말 많이 먹어서 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먹는데 안 움직여서 찌시는 네. 분들도 있고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왕창 먹어서 찌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성으로 폭식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인이 달라서 사실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BMI가 25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권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힘들잖아요. 내가 갑자기 한 그릇 먹다가 갑자기 반 그릇, 3분의 1그릇 먹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적당 기간 동안 이제 식욕 조절을 하면서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비만도가 35 이상이다. 네. 내가 뭐 한 120kg, 130kg다. 고도 비만이라. 이런 분들 잘 네. 빠질 것 같죠? 네. 안 빠져요. 아. 이분들은 이미 지방세포 수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아. 똑같은 노력을 해도 오히려 더디 빠지고 간신히 살을 빼도 쉽게 다시 쪄버려요. 그래서 요요 사실은 현상이 오는 그런 건가요? 분들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춤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죠. 먹어도 저절로 빠진다. 운동 안 해도 살 빠진다. 이건 절대 네버. 네. 이런 약이 있었으면 아마 노벨상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수술요법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만 초창기 때는 이분 정말 잘 빠지겠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니까. 네. 그런데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잘 안 빠지고 굉장히 잘 빼신 분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뭐 20-30kg 이상 뺐는데 네. 얼마 안 가서 또 쪄갖고 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위장 절제라든지 이제 장을 좀 짧게 장 길이를 문합시키는 치료가 네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위장 절제. 옛날에는 이제 밴드도 많이 했는데 네, 이거는 묶어두는 사실- 건 네, 거죠. 맞아요. 예. 효과도 크지 않고 아. 오히려
이물질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부작용도 커서 결국 이거 나중에 빼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요즘 잘 안 하고요.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위 면적을 줄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계절이 따뜻해지면 팔뚝살 줄이는 운동하세요. 아, 네. 그쵸. 뱃살, 뭐 어떤 사람은 등살, 뭐 맞아요. 다 많은데 이 부위별로 살 빠지는 게 가능합니까? 신의 영역이죠, 그건. 아. 네. 내가 뭘 해서 어떤 약을 먹으면 팔뚝살만 빠진다든지 네. 뭘 해서 아까 막 미친 듯이 돌리라고 얘기해가지고요. 탄력은 생기겠죠. 그래도 네. 자극을 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다 날씬한데 한 부위만 뚱뚱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흡입이 맞아요. 네. 그거는 지방흡입은 사실 비만 치료가 아니라 미용 치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맞는 거고 네. 내가 뭐 종아리가 좀 두껍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을 빼다 보면은 사람이 아주 카킥식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 이거 일단 일상생활도 거북하고 네. 여성의 경우에는 옷 입기가 슬퍼지는 게 뱃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뱃살 때문에 이제 고무줄 옷을 입기 시작한 이후로 네. 고무줄 지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무줄도 답답해요. 배가 많이 네. 나오면 네. 네, 고무줄도 답답하고 아예 이제 풀게 되죠. 근데 이게 남녀의 뱃살 빼는 감량법도 좀 차이가 있나요? 조금 이제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정말 많이 먹어서 뱃살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예, 술도 먹고 그쵸? 안주도 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야식도 하고 맞아요. 술도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장 지방인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해도 뱃살이 안 빠져요? 이거는 잘못 빼셔서 그래요. 아. 실제로 지방이 감소하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시면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빠져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찌는 것도 내장 지방. 그리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것도 분해가 잘 되는 것도 내장 지방. 지방이 분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해로울 것도 없어요. 분해되면서 염증 물질도 나오고 독소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무섭긴 하지만 제일 잘 빠지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남성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덜 먹고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술은 정말 제가 살찌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술을 드시면서 살이 뺀다? 이거는 이제 근육만 빠지는 거예요. 내장 지방 빼기가 제일 쉽다 하셨지만 저 간헐적 단식 해봤거든요. 아, 네. 얼굴만 빠지더라고요. 얼굴만. 그게 대부분 뱃살 어떻게 빼야 돼요? 수분만 빼신 거예요. 네, 굶어가지고 간헐적 단식도 이제 일정 기간 굶다 보니까 네네네. 수분만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뱃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뱃살의 주범인 내장 지방은요 네. 거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중성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장 비만이 돼요. 내가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탄수화물 섭취 과다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빵, 라면, 흰 쌀밥을 멀리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멀리 해야 돼요. 그거를 많이 드시면서 살을 뺀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왜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는 다이어트 그렇죠. 말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 다이어트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다이어트, 게다가 체력도 조금 약해진 중년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만 먹어라, 예. 뭐 하나만 먹어라, 네. 뭐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평생 하기 적당하지가 않아서 네. 설사 살이 빠진다 해도 다시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네. 밥량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바른찬을 좀 싱겁게 해서 다양한 음식을 즐겨라. 특히 점심 때 여성분들이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데 보통 이제 집에서 혼자 드시니까 대충 먹거든요. 맞아요. 밥에다 뭐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는 분, 그러면 살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내 소중한 한 끼를 혼자 먹더라도 그때 그날 땡기는 거. 예, 좋은 음식 드시고요. 대신 저녁에는 얄짤 없습니다. 네. 저녁이나 밤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줄이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혼자 있다고 흥부 마누라처럼 불쌍하게 먹지 네. 말고 본인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재료도 좋은 것, 그릇도 예쁜 것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막 폭식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 서울병원 심경원 교수님과 함께 중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다이어트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세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찐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은 미스 코리아에 나갔었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는데 자꾸만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시점,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떨어져서 완경이 되신 후에 그 이후에 겪는 이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50대에 가서 이제 폐경이 오니까 여성 호르몬이 50세 정도에 뚝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쭉 젊은 시절에 20대부터 40대까지 최고 농도를 이루다가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벌써 우리는 폐경을 겪지 않았는데도 여성 호르몬의 결핍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은 결국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호르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준다는 건 결국은 임신과 수유, 출산을 위해서 지방이 찌더라도 배는 남겨놓고요. 팔다리, 허벅지, 가슴 이런 데 살이 찌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하 지방이 찌는 것이죠. 복부에는 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복부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임신과 출산, 수유가 필요 없는 시점이 되다 보니 뱃속에도 이제 지방을 쌓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40대부터 6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섭게 뱃살이 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고갈되는 50세 정도 전후에 폐경 전후를 맞아서 우리 여성들은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1년에 0.8kg 정도의 체중이 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급격히 내장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젊었을 때 남성들은요, 무조건 살이 찌면 내장 비만으로 찝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이게 부드러운 이 뱃속에다가 지방을 쌓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성들은요, 20대 또 청소년 때부터 비만이 되면 무조건 내장 비만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끼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비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나이살이 찌는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호르몬의 결핍입니다. 성호르몬은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고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쭉 뚝뚝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은 40대 초반부터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40대 중반이 되면 바닥이 됩니다. 거꾸로 남자들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남자들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20, 30대 최고 농도를 이뤘다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남자들은요,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이루게 하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서 근육의 소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소실은 내장 비만으로 이루어지고, 내장 비만이 많아지면 피곤하고 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또 부족해져. 이 악순환을 계속 겪는 거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만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운동 안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 호르몬의 결핍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의 저하예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에서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른에서도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는요, 이제 키를 크게 하고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든 성인에서는요,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냐면 지방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지 말단으로 퍼뜨리게 하고 대사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식욕도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잠잘 때란 말이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숙면을 취하면 취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성장 호르몬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런 잠잘 시간을 많이 놓쳐버리고 숙면도 잘 못 취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점점점 결핍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결핍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 잘 못 자게 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 또 성장 호르몬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 호르몬은요, 20대부터 10년마다 14%씩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이 바로 이 나이살을 찌게 하는 또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원인은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예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 몸이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땀이 나고 잠잘 때 쓰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예요. 이럴 때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좀 더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을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요 30대 이후에는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아끼는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도 에너지를 못 태우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또 이유가 되고요. 이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요. 근육이 적으면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회 심리적 요인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여성들은요 이 폐경기 전후가 되면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겪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다 이제 장성해서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취미생활하러 나가고 집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탄수화물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탄수화물은요 우리의 뇌에다가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좀 나오면 조금 행복해져요. 이 우울감과 공허함 이런 것들,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정제된 탄수화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돼서 정년 퇴임이 되면은 이제 할 일도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예전에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이 된다는 이런 공허함, 고립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나이가 들면서 단 게 땡긴다, 단 것을 먹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사회심적인 요인도 나이살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살의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날씬한 몸매 그리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으면 노화도 천천히 온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노화와 비만은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노화는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늙게 만들죠. 그 중에서 이제 지방세포도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의 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분해 능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자꾸 분해가 돼서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태우고 지방이 작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와 지방 분해 능력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비만한 사람은요 지방세포의 노화도 가속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과 노화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만이 안 되게 하고 동안을 유지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시는 것은 바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하나는 내장지방인데요. 피하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졌을 때 손으로 딱 집었을 때 찝히는 게 피하지방이에요. 그리고 내장지방은 저 배 안쪽에 있죠. 예. 그런데 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피하지방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피하지방의 역할은 뭐냐면 추위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넘어져도 잘 안 다쳐요. 지방은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은요, 피하지방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내장지방은 저 내장 안쪽에 장간막이라 그래서 이를 장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덕지덕지 이제 지방이 붙어 있어요. 내장지방을 빼면요,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 개복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장들 사이사이에 내장지방이 꽉 차 있으면요, 이 지방들이 핏줄을 타고 다 다녀요. 그래서 이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모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에 비만이 있습니다. 내장 비만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걸 다 만들고요. 그리고 뇌에 가서는 이제 중풍이라든지 치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는 심근경색, 협심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살이 들면서 찌는 살이 바로 내장 비만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살을 빼는 데는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과 식단은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단과 운동을 식단을 7, 운동을 3,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극단적인 분들은 뭐 식단을 8, 그리고 운동을 2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다고 운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식단이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하고요. 운동이 중요하죠. 에너지를 태우는 데 중요해서 이게 운동은 이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해주는 의지를 키워주고요.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몇 대 몇 이렇게 얘기를 극단적으로 한다면 식단이 7, 운동이 3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후 운동, 공복 운동 막 나눠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안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다 좋으니까 언제든지 하세요. 그런데 공복 운동을 하시면 지방을, 특히 내장 지방을 잘 태운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을 피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상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예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복 운동 적극 추천을 드려요. 공복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른 비만 환자들.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너무 체지방이 높고 근육이 너무 낮은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굶고 나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이 먼저 근육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지방을 태워야 될 몸이 근육을 먼저 태우고 있다 보니까 마른 비만이 점점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운동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공복 운동 피해야 될 분들은요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당뇨 환자분들 비만을 해소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공복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뇨약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혈당이 점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 약이 혈당을 많이 떨어뜨리는 약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식후 운동을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또 한 분들은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 이 공복 운동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 중독은 결국은 단맛 나는 음식을 잘 절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복 운동을 하시고 나면요 어마어마하게 단맛이 당겨서 그 공복 운동 후에 엄청난 양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루 세 끼 잘 드시고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충분히 한 다음에 운동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분들 빼고는요 공복 운동 하셔도 돼요. 공복 운동은 내장 지방을 태워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 운동 충분히 하시고 공복 운동 후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세 종류의 분들은 공복 운동은 피해 주시고 식후 운동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이 BMI를 갖고서 환자분의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물론 뭐 허리둘레도 쟀었는데 이 BMI는 상당히 간편하거든요. 키하고 몸무게로만 구할 수 있는 게 BMI예요. 그래서 BMI는 나름 비만의 정도를 파악하시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육이 너무 많은 운동선수라든지 근육이 너무 적은 마른 비만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BMI에서 오류를 보일 수가 있어요. BMI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BMI는 정상인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그 지방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막 운동선수들은 BMI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이 너무 많고 지방이 너무 적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는 인바디 검사라든지 체성분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허리 둘레는 BMI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성인병의 원인은 복부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측정하는 데는 허리 둘레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리 둘레를 재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MI보다는 허리 둘레를 재는 게 성인병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훨씬 중요한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